이병철 회장님의 24가지 질문 중 과학적 변증 제2강으로 진화론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주제를 다루려고 한다. 진화론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많은 과학자들이 진화론은 현 지구상의 생물들을 설명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몇 가지 설득력 있는 예시를 통해 이 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제시된 예들 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지만 간단한 설명만으로도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것이라 생각한다. 진화론으로 설명될 수 없는 첫 번째 예는 폭격수 딱정벌레이다. 이 벌레는 적을 공격하기 위해 격렬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하이드로퀴논과 과산화수소를 서로 다른 저장 용기에 보관한다. 이 딱정벌레가 위협을 받으면 비어있는 제3의 반응 용기에 두 화학 물질을 함께 분사하여 엄청난 열과 압력을 발생시킨다. 이때 항문 쪽 밸브를 열어 적에게 섭씨 약 100도 정도의 증기를 뿜어 공격하는데 하루에 최대 20번까지 발사할 수 있다. 이제 생각해보자. 만약 이 공격 능력이 진화를 통해 만들어졌다면 처음부터 누군가에 의해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3가지 용도의 용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두 화학 물질이 합쳐지면 폭발한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 할 뿐 아니라 스스로 두 화학 물질을 생산해내는 기술도 개발해야 한다. 그런 다음 두 화학 물질을 따로 다른 용기에 보관하다가 위협이 가해지면 3번째 용기에 결합시켜 폭발을 유도하고 그 수증기를 내보내기 위해 밸브를 정확한 시기에 동시에 열어야 한다. 상상해보자. 우선 목적에 따른 3개의 용기만 제작하는 데에도 오랜 진화의 시간이 걸려야 하고 더군다나 특정 목적의 하이드로퀴논과 과산화수소도 준비해야 하는데 인간처럼 구매할 수도 없고 자체 생산을 해야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밸브의 작동도 오랜 진화를 거쳐야 한다면 이런 장비가 진화로 만들어지기까지 이 딱정벌레는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내야 할 것인가? 설사 밸브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밸브의 작동도 만만치 않은 문제이다. 밸브 자체가 어느 정도의 열을 얼마나 견뎌야 하는지 또 누군가 신호를 보내줘야 하는데 예행 연습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완성될 때까지 아무 조력자나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오랜 진화를 거쳐야 한다면 그 세월 동안에 이 벌레는 어떻게 생존의 위협을 넘길 수 있으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도구들은 모두 한꺼번에 갖춰져서 작동해야만 의미가 있다. 즉, 창조되지 않고서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예시는 상어와 가자미에 대한 이야기이다. 상어는 바다 밑바닥 모래와 비슷한 색깔을 하고 납작 엎드려 숨어있는 가자미를 아주 좋아한다. 상어는 가자미 근처를 지날 때 숨어있는 가자미를 정확히 찾아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즉시 입에 물고 나온다. 놀랍게도 상어는 3차원 자기장 센서에 의존하여 해저에 숨어있는 가자미의 존재를 감지한다. 가자미는 몸이 납작한 특이한 물고기이다. 어릴 때는 양쪽에 눈이 있어 양눈이지만 성장하면서 한쪽으로 몰리게 된다. 가자미는 모래나 암석 바닥에 몸을 숨긴 채 평생을 해저에서 살며 주변 환경에 맞춰 피부색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상어가 가진 자기장 센서는 가자미의 근육을 통제하는 전기화학 반응에서 발생하는 전류를 감지하도록 정밀하게 맞춰져 있다. 이러한 기능은 현재 과학 기술로도 탐지하기 어려우며 다른 방법으로는 찾아낼 수 없다. 이 능력은 마치 군인이 1788km나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트랜지스터, 라디오, 배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과 같은 정밀도를 요구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정밀한 기능이 진화를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을까? 첫째, 상어가 이 전기장 센서를 만들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불가능이다. 인간처럼 실험을 하고 수많은 사람이 함께하여 연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불가능하다. 둘째로, 가자미 입장에서도 근육 통제를 위한 아주 미세한 전기화학 물질을 발생시킬 능력을 어떻게 갖출 수 있겠는가? 이러한 능력이 있음을 밝혀낸 과학자들도 위대하지만 가자미가 이러한 기능을 창조주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또한 이러한 기능들이 갖춰졌다고 하더라도 상어가 어떻게 자신이 좋아하는 가자미에게 이를 적용할 생각을 했겠는가? 마치 다른 여러 물고기에게 시험해보고 난 후에 가자미를 찾았다고 이해할 수도 없고, 만약 이것이 진화로 이루어졌다면 상어는 그동안 가자미를 먹이로 삼지 못하고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을 것이며, 더군다나 자신에게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진화를 통해 터득했을까?
그래도 이 기능이 진화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면 다음 예시를 참고해 보길 바란다. 그 예가 바로 눈의 구조이다. 나는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진화로 설명할 수 없음을 믿는다. 우선 눈물에 대해 살펴보자. 눈물은 주로 염기, 수분, 리소자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염기는 눈을 부드럽게 하고 리소자임은 항균 작용을 한다. 과학자들은 눈이 자극을 받았을 때 흘리는 눈물과 마음이 상했을 때 흘리는 눈물이 화학적으로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발견을 한 과학자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자극으로 인한 눈물에는 특정 화학 물질이 포함되지 않지만 이에 반해 강한 감정으로 흘린 눈물에는 특정 화학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했다. 즉, 두 종류의 눈물은 화학적으로 성분이 다르며 마음이 상할 때 생성되는 물질들은 망간, 로이신, 엔케팔린, 부신 피질 호르몬 등이다. 여기서 로이신과 엔케팔린 등은 고통을 없애는 뇌 속의 마약 물질이라고 알려진 엔돌핀의 중간체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겨서 면역계를 변화시킴으로써 불안, 발작 등의 신경 반응을 없애주는 물질이다. ACTH로 알려진 부신 피질 호르몬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망간은 기분을 바꾸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울하거나 화가 날 때 눈물을 흘리면 망간이 배출되면서 스트레스가 완화된다. 여기서 진화론은 이렇게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진화는 감정을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눈의 창조주께서는 우리가 크게 울 때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다. 진화가 인간의 기분을 어떻게 이해하여 더구나 이렇게 특수한 목적의 호르몬들을 자체 생산할 장기 계획을 가질 수 있었겠는가? 눈물의 화학 물질이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든다는 사실을 인류도 근래에 와서 알게 된 것을 진화가 어떻게 이를 미리 알고 이러한 기능을 갖추게 되었을까? 이에 대한 답은 우리 모두 이미 알고 있다. 이러한 눈물의 장점들이 진화로 생겨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장점들이 진화에 필요한 생존상의 이점으로 전혀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동물들이 슬퍼서 눈물을 흘린 후 감정이 회복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아마 없을 것이다. 왜 인간에게서만 이러한 눈물을 통한 감정의 회복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답변 역시 진화론에서는 찾기 어렵다. 다윈은 일찍이 수많은 사소한 변화들의 무수한 연속으로 형성될 수 없는 복잡한 기관이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나의 이론은 절대적으로 무너질 것이다 고 말했는데 눈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당시 다윈은 눈의 복잡성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진화를 주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 다윈이 이러한 눈의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를 알았다면 감히 눈이 진화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제부터 눈의 구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눈의 중요한 기관 중 하나는 바로 홍채이다. 홍채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여 망막의 감각 조직에 도달하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는 수정체가 있다. 수정체는 사진기의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며 매우 정교한 구조로 광선을 굴절시켜 망막에 물체의 모양을 맺히게 한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설프게 만들어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어떤 광학 렌즈보다도 오차 없이 정확하게 상을 맺는다는 것이 과학이 밝혀낸 사실이다. 수정체의 가장 놀라운 기능은 물체가 어느 거리에 있든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으며 진화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인간의 눈이 갖는 이미지 해상도는 대부분의 카메라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자세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만약 이를 진화가 이렇게 정교한 기능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한다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빛이 통과하는 순서는 각막을 거쳐 동공을 지나 수정체, 유리체, 망막의 순으로 망막에 상이 맺히게 된다. 실제로 눈은 20km가 넘는 불빛까지도 감지할 수 있다. 특히 망막은 눈의 뒷면에 위치하며 빛을 감지하는 조직층으로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 조직들은 뇌가 인식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망막에 맺힌 상이 어떻게 뇌에 전달되어 뇌가 상을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은 절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망막의 일부분을 확대해 보면 그곳에는 망막에 맺힌 데이터가 3단계의 세포들을 거친 후 뇌로 전달되는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망막에 상이 맺히면 뇌가 바로 그것을 인식한다고 쉽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결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이것은 컴퓨터의 모니터를 이해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우리가 보는 모니터는 일반적으로 해상도에 따라 가로와 세로로 정해진 수의 픽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모니터의 각 픽셀은 빨강, 초록, 파랑의 세 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어 배합 정도에 따라 그 픽셀의 색깔이 결정되며 이러한 픽셀들의 연합으로 만들어진 모자이크 형태의 전체 화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 뇌도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 망막의 각 신경세포는 감지한 빛의 정보를 전기 신호로 변환한 후 신경 조직을 통해 이를 정확히 뇌로 전달하며 픽셀로 이루어진 모니터 전체의 그림을 완성하여 최종적으로 뇌가 전체 그림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해상도라고 부르는 그 픽셀의 수만큼 픽셀 각각의 정보를 모니터에 보내주는 것처럼 망막에 잡힌 각 세포가 전달하는 색깔 정보와 내용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신경 조직을 통해 뇌에 전달하면 뇌는 이를 종합하여 하나의 그림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과학의 발전 없이는 절대 파악할 수 없었으며 그 복잡성 역시 전혀 감을 잡기 어려웠다. 이것이 바로 과학이 우리에게 준 소중한 지식이며 이러한 모든 지식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를 보여주는 귀한 도구라고 생각한다. 이 복잡한 과정이 저절로 이루어졌다는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믿는 과학자들은 별로 없다고 믿는다. 네 번째 설명은 오리엔탈 스위트립스와 푸른 줄무늬 놀래기라는 두 물고기의 공생 관계에 관한 이야기이다. 오리엔탈 스위트립스는 이빨을 가진 어종인데 이 물고기는 이빨 청소가 문제가 된다. 우선 오리엔탈 스위트립스는 특별한 산호 색깔을 찾는다. 그 이유는 산호초 주위에는 푸른 줄무늬 놀래기라는 아주 작은 물고기들이 있는데 그 산호를 찾으면 오리엔탈 스위트립스는 입을 열고 기다린다. 곧 푸른 줄무늬 놀래기 몇 마리가 산호초에서 빠르게 나와 오리엔탈 스위트립스에 벌려진 입 안으로 곧장 헤엄쳐 들어간다. 그런 다음 푸른 줄무늬 놀래기는 오리엔탈 스위트립스의 이빨에 쌓여있는 음식물을 먹기 시작한다. 놀래기들이 이 일을 마치면 스위트립스는 그들이 또 다른 이빨을 청소해줄 수 있도록 떠나보내준다. 이러한 공생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오리엔탈 스위트립스는 먼저 작은 물고기인 푸른 줄무늬 놀래기를 잡아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작은 놀래기는 오리엔탈 스위트립스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오리엔탈 스위트립스는 푸른 줄무늬 놀래기가 잘 도망갈 수 있도록 입을 닫아두면 안 된다. 다섯 번째로 코스타리카 장수거북의 산란 과정을 통해 진화의 가능성을 고찰해 보려 한다. 이 거북이는 억센 지느러미 발을 한 번에 한 번씩 사용하여 산란할 장소를 만들기 위해 모래를 퍼내 뒤로 던진다. 적당한 깊이까지 계속 파내려간다. 그런 후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거북이는 당구공 크기의 반짝이는 흰색 알을 낳기 시작한다. 이때 맨 위에 놓인 작은 알들은 무정란으로 포식자들이 둥지를 발견할 경우 그것부터 먹히도록 하려는 거북이의 의도가 담겨 있다. 산란 후 거북이는 둥지에서 나와 유정란을 위해 45분 동안 다시 그곳을 모래로 덮는다. 30세가 넘은 모든 장수 거북은 예외 없이 여기에 설명한 어미 거북처럼 규칙적인 산란 행위를 정확히 반복한다. 이러한 행위는 장수 거북이 원래 창조 시부터 가지고 있던 습관이라고 설명할 수는 있어도 절대 진화로 개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지 않은 진화론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위에 제시된 5가지 예시 외에도 많은 사례에서 진화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제 우리 몸을 한번 살펴보자. 우리 몸의 사방 2.54cm의 피부에는 20개의 혈관, 65개의 털과 근육, 78개의 신경, 78개의 열 감지 장치, 13개의 추위 감지 장치, 165개의 압력 센서, 100개의 피지선, 그리고 650개의 땀샘이 있다. 그리고 1300개의 말초 신경과 마지막으로 19억 개의 세포가 있다는 사실이 과학에 의해 밝혀졌다. 이것들이 과연 진화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제부터는 진화론에 대한 여러 유명 인사들의 의견을 소개하겠다. 노벨상 수상자인 조지 워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지고 가능한 것은 개연성이 있게 되고 개연성이 있게 되면 사실은 확실해진다라는 진화론에 대해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또한 워든 진화는 기다리면 시간이 알아서 자신의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표현했으며 노먼 맥베스는 진화는 환상의 조합이라고 표현했다. 진화 생물학자인 프란시스 아이알라는 진화는 과학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또 마우카움 마그레즈는 미래 세대들은 20세기 과학자들이 진화론과 같은 가설을 받아들였다는 것에 대해 놀랄 것이다 라고 언급하였다. 마이첼 덴트는
진화는 금세기의 위대한 신화이다라고 평가하였고, 루이스 바우누어는 이 진화 이론은 과학을 발전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바우누어는 계속하여 진화는 얽힌 수수께끼에서 숫자를 조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고, 진화론적 설명에는 사실이 전혀 없다고까지 주장하였다. 피어 피 그레스는 진화론은 생물학의 핵심에 깊이 뿌리박고 있지만 심지어 그것은 사실도 아니며 진화론은 근본적인 개념이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믿고 있는 많은 생화학자와 생물학자들을 속이고 있는 논리다고 말했다. 존 H. 니어스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이 이론에 따르도록 강요받는다고 말했고, G.N. 러스탠드는 진화론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이다 라고 말했으며 정확한 생물학을 확립할 수 없고 심지어 반진화론자들은 연구비를 받기 어렵다고 실토하였다. R.E.D. 클라크는 진화로 인해 복잡한 유기체가 단순한 유기체에서 나온다면 그 과정은 자연의 법칙에 어긋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기적이 일어났다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고의 자연 법칙 중 하나인 엔트로피 법칙, 즉 무질서로 향하는 법칙에 진화론은 위배된다는 것이다. 원래 엔트로피는 온도에 반비례하여 증가한다. 다시 말하면 온도가 감소하면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자연의 법칙, 즉 엔트로피의 법칙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는 법칙이다. 예를 들면 잉크가 물에 떨어지면 퍼져나가고 연기가 굴뚝에서 나가면 공기 중에 흩어지듯이 자연은 완전한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가는 현상과 같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엔트로피 법칙이지만, 진화론이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향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과 반대된다. 다시 말해 진화론은 엔트로피 법칙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주장이므로 자연의 법칙에 역행한다는 내용이다. 로렌 에이슬리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그들은 다시 그것이 원시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조지 월드는 합리적인 견해는 자발적인 발생 또는 일회성 초자연적 창조를 믿는 것이라고 하며, 실험을 통해 자연 발생이 틀렸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창조를 믿지 않고 대신 시간이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진화론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싶어하지 않는 많은 과학자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이는 과학적 증명과는 거리가 먼 개인적인 신념에 기반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엘 해리스는 진화는 신념이다 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진화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5가지 사례와 진화론이 과학적 법칙인 엔트로피 법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진화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의 가장 위대한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엔트로피 법칙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법칙 자체가 이미 창조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창조주가 이미 자연을 질서 있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무질서해진다는 엔트로피 법칙이 자연에서 완벽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다음 유튜브에서는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최초의 생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혹 신앙과 과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메일을 보내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